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올라주고 있긴 합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장과 함께 양시장 모두 0.9%씩이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갭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합권 수준까지 현재 상승폭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좀 가야 되는 시장인데 못 간다, 답답하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명확했습니다. 호재가 가득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던 전 세계 증시였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과연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우회적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3대 지수 전일 2%가 넘는 급등 흐름을 가져가면서 시장에 화답을 해주었고요. 여기에 멕시코와 미국 관세 역시 대화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과 미국 역시 유화적인 제스처를 중국 쪽에서 보내면서 더 이상 확전은 서로 간에 막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시장의 호재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은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갈 때 우리 시장은 가지 못하고 미국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답답한 시장이 또다시 6월에 연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현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 것인지 일부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4월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해 5월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고 연간으로는 60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상품 수지는 1,00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경상수지는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됩니다. 정부는 내수 확대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 금액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외환 보유 금액은 4,02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0억 6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이는 2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데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며 유로화 등 다른 나라 통화의 달러 환산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견고한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메이 총리 역시 좋은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함께할 기회와 함께 협력해야 할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코스피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다행히 2070선 다시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장 초반 분위기 좋았습니다. 208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하면서 갭 띄우면서 출발했는데 보시다시피 계단식으로 계속 빠져내려옵니다. 별다른 반등 없이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생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됐던 외국인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매도 정도였는데 매도 물량이 1,199억 원까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집중되는 곳들이 화학, 철강, 전기가스, 정유중의 섹터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전자나 운송장비 쪽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오늘도 장이 오르다 보니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자연스럽게 983억 원이나 되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 삽니다. 356억 원 투신이 사는데 연기금 잘 봐야 됩니다. 886억 원 어제 그리고 그저께보단 덜 하지만 오늘 역시 매수 물량을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삼성전자 0.92%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들 삽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3%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승폭 모두 반납한 이유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도 매수 쪽에서 지금 매도 물량들이 같이 나오면서 매도가 SK하이닉스는 좀 팽팽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눈치 보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 우상향합니다. 멕시코 관세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호재성. 사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에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개소세 인하가 6개월 연장이 됐다. 여러 가지 자동차 업종에는 호재가 이어지면서 14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LG화학, 신한지주, 포스코 빠지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제철과 함께 시민단체 악재를 좀 맞았습니다.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관련해서 10거래일 동안에 운행을 중지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는 밀려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포스코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 강하고요. 신한지주 빠집니다.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는 상승 흐름 반대로 또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들 살펴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LG생건 그리고 KB금융, 네이버 빠지는 가운데 삼성물산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분위기가 거래소와는 확연히 다른 코스닥입니다. 지금 1% 안팎의 상승이고 71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과 코스피는 오늘 그래프 자체의 모습이 다릅니다. 706 갭 띄우면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출발을 했는데 갭 위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710선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710 오늘 탈환하는지 확인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수급도 거래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개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 들어온 상황인데 기관 역시 전 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SK, CJ, ENM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던 장중에 지금 상승폭을 가지고 왔던 신라젠, 헬렉스미스, HLB 셋 다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입니다.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세 종목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을 보면 좀 답이 나오는데요. 퍼러비스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메디톡스가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급락세 이어지면서 40만 원도 한때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CFDA의 보톨리늄 톡신 제재 메디톡신의 중국 내 시판 허가를 신청을 했고 이것이 불발됐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굉장히 밀렸는데 공시를 통해서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지금 메디톡스 당사에서는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한적으로 지금 낙폭을 줄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5% 안쪽까지 지금 제한적으로 움직였던 주가가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랜만에 7만 원 다시 회복하면서 월요일 급락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은 다시 3%, 2%씩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합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휴젤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ABL 바이오, 파라다이스 올라가는 가운데 코미팜이 지금 9% 하락인데 전일 돼지열병 관련 지금 이슈로 지금 뭐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풍문으로 들려왔는데 오늘은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FA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엔 1180원 밑으로는 지금 안 빠집니다. 2원 10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까 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의 동향을 보시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판매 동향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좀 말썽을 빚었던 ESS 관련된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빠르면 오늘 정부에서 그동안 발생했었던 2017년도 이후 ESS 화재 22건에 대해서 화재 원인과 안전대책, 그리고 ESS 육성 방안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아마 제조사,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돼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제조사에는 일단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숨통이 트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약간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좀 더 회복세가 빨라지겠죠.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전기차 판매량 동향을 보게 되면
글로벌 판매량을 봤었을 때 일단 작년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지금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지나오면서 약간 작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주가에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약간 비수기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의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G2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정부 정책과 함께 유럽 시장이 뜨겁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그래도 누적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63%들은 그래도 작년의 수준에 육박한다는 관점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글로벌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중국의 보조금, 미국의 보조금 정책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일단 에너지 밀도와 주행 거리에 따라서 모두 다 상향시키는 기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가게 되면 완전히 보조금이 폐지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한 6개월 뒤에는 5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다 보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 7월 달에 GM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보조금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오는 위축세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기적인 성장성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600만 대가 넘길 걸로 보여지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어떤 3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2020년까지는 850만 대, 그리고 2030년에는 3,700만 대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 만큼 지금 성장세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쪽엔 계속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2025년이 넘어가게 되면 탑5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종목은 천보란 종목 눈여겨보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해액 첨가제가 국내 시장 점유율 90%입니다. 이런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흐름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싸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73억,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장세를 확인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차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멕시코 관련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오늘 10일부터 멕시코 수입품에 관세 부과한다고 밝혔고요. 굉장히 종료하는 시점도 애매하게 하고 관세 계속 올린다고 지금 겁주고 있는데, 대화 국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에는 어떤 영향이 좀 올까요? 만약에 부과된다고 하게 되면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표결을까지 해야 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 좀 잡음이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막상 어떤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더 확대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미국의 실질적인 의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멕시코는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요. 거기다가 나프타 협정에 의해서 무관세로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 쪽의 전진기지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은 멕시코가 타겟이 아니라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이 조금 더 타겟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생산해라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한 400곳 정도 되고 있는데, 자동차나 전자, 철강 쪽에서 북미 수출 기지로 삼는 만큼 타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우려감이 깊다라고 되면 기아차 같은 경우 어떤 여러 가지 판매량이나 동향에 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기아차는 반등에 성공하는데 개소세 인하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사실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네, 큰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이제 실적 관련된 지표만 보게 되면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 멕시코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현대 기아차 모두 다 지금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약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어떤 역성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었던 흐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의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 아마 지금 생각보다 실적 관련된 자신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량 자체들은 떨어지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전한다는 것 정도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다시 회복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조정 시에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로 여전히 유효하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진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요. 기대감을 축적시켜주니까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진짜 쏘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기다렸던 멘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건데 이거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일단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좀 기다려 왔었던 것을 이제 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인 이벤트는 FOMC 회의가 되겠죠. 18일, 19일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시장하고 어느 정도 소통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수 이번 월 초에 나타났었던 그 경제 지표가 많이 좀 악화가 됐죠.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면은 다음 분기까지도 그 악화가 될 것이라는 거를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RB 기조가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 달러 약세가 어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지수 그 발표 당일, 그러니까 6월 첫 거래일부터 달러가 상당히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6월 3일 하루 동안에 5월 후반부 열 며칠 동안 거래일수 강세를 보였었던 그 강세를 상쇄해버리는 그런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번 조치라기보다는 코멘트 성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달러 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전망이겠죠. 근데 금리 시장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가 아주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FOMC 회의별 그 목표금리 분포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CME 페드워치2 이 표를 종종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7월 회의 때, 다음 달 회의죠. 이 6월 달엔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7월 회의 때 그 표를 보면은 25bp 인하 확률이 53.5%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높은 확률의 금리 밴드인데 지금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이번 달 회의고요. 그 아래가 7월 회의인데 한 칸 옆으로 가죠. 그렇다면 25bp 인하를 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뜻이고요. 그 이하로 보면 또 한 칸씩 옆으로 움직이는 게 한 세 달이 보이죠. 그게 9월, 10월, 12월 회의에 가장 높은 확률의 금리 밴드가 50bp 인하라는 얘기고요. 그 뒤로 아래 네 칸이 한 칸 더 옆으로 왼쪽으로 가 있는 걸 보면은 그건 내년도 회의 일정인데요. 그렇다면은 내년도 회의 일정에서 가장 높은 금리 밴드는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는가 놓고 봤을 때 75bp까지도 내려가고 있다. 그쪽이 지금 확률상으로 시장에서 가장 높게 확률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50bp 인하가 33.3%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보다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그게 뭐 금리 인하 확률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50bp 인하가 적어진 이유는 75bp 인하가 32%로 그러니까 50bp나 75bp 인하 확률이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안에 3번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 얘기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년도 6월 같은 경우는 75bp 인하 금리 인하 그 확률이 28.9%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100bp 인하 확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25.6%. 결국 100bp 인하 가능성이 내년도 초부터 1월부터 6월까지의 가능성을 보면은 적은 게 아니라 그 역시 마찬가지로 20%대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 경제 지표 나오면서 6월 들어서 아주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FRB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이러한 점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에 6월 FOMC 회의 때는 공식적으로 이런 점들이 확인되는 그런 힌트를 얻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고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점도표 이렇게 확률상으로 하나하나 요목조목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좀 쉬웠는데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5월 지난 시간은 사실 뭐 복귀하기도 싫을 정도로 좀 답답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올라온 게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금방 또 꺼지고 기술적 반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점은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FOMC 회의까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아있고요, 시간이요. 한 거래일수로 열흘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 얘기 한 방으로 어제 올리듯이 계속 쳐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죠. 뭐 무역 분쟁 이슈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제 같은 강세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5월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하락한 건 사실인데 미국 증시의 특징이 상대적인 강세가 오히려 약세 반전됐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에 수익률을 놓고 보면 뭐 글로벌 증시 주요 증시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S&P하고 같이 6%대 하락이 나타났고요. 나스닥은 뭐 8% 가까이 나타났고 닉케이 같은 경우도 나스닥과 비슷한 7%대 중반.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좀 적게 내렸다 하지만 5%.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 6.7%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 상해 증시 같은 경우가 5.8%로 적게 내렸고 뭐 홍콩 H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10%대 하락을 보이긴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7%대 수준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약화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수치상으로 조금 하락했다. 우리가 조금 더 덜 하락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구간별로 살펴본다면 5월 후반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5월 16일 이후에 코스피나 상해가 1%대 하락을 보인 그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는 무려 6% 가까이 급락을 보였다라는 점이죠. 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이 반작용이지 않을까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내렸다는 것이죠. 다른 증시에 비해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나스닥이 너무 많이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어제 좀 강세를 보였다. 5월 후반부 상대적 약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도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봐야 되는 게 코스닥은 나스닥보다 강했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워낙에 많이 빠졌고 오늘도 갭을 0.8% 이상 띄우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다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시장이고 사람들이 야 우리 시장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음모론 또 제기하는 시장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의 강도가 어떻게 반복이 되어 왔는지 좀 확장됐다, 축소됐다 하는 그런 반복적인 흐름이 2017년부터 나왔다는 점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디커플링이 재현될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 상해지수가 이렇게 상대 수익률을 나타냈었던 2017년 이후에 상대 수익률을 구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실제로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2017년 11월 이후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10월 그러니까 이 표의 앞부분에는 사실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넓어지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11월 이후의 수익률은 상당히 차별화가 심화가 됐죠.
이게 뭐 경기 관점에서도 그렇고 기업이익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 상당히 좀 펀더멘털 논리가 좀 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진행될 당시에는 그걸 몰랐지만 이제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점이 또 나타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표에 고점을 첫 번째 치던 그 2018년 8월 30일에 지수 고점을 형성했을 때는 나스닥과 코스피 이 디커플링이 한 37%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붉은색 박스로 그려놓은 조정 구간이요. 이게 2018년 12월까지의 조정 구간인데 이때는 나스닥과 코스피의 디커플링이 많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축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 14%까지 축소가 됐는데 결국 시장이 약세로 들어서게 된다면은 미국도 그렇게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적 약세로 반전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니까 저 표의 이 빨간 박스의 오른쪽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월 29일 고점 형성할 때까지 디커플링이 전 고점 디커플링보다도 더 확대 심화됐죠. 43%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기간에 다시 들어서니까 나스닥 지수가 좀 더 빨리 내리고 코스피는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르지도 못했었던 코스피가 동반 하락한다고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건 사실인데 하락 기간에 나타났었던 그 조정 비율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 2,000포인트 전후까지로 내려오면 하락 탄력이 많이 둔화된다라는 점, 상대적으로 덜 내리는 경향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아까 말씀드린 5월 후반부에 나타났었던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내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이유가 코스피 쪽이 2,0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FOMC 회의가 반전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어제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우리도 이제 저점에서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상승 시에 나타나는 디커플링이 재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중화된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커플링 이격의 확대와 축소하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는데 글로벌 투자 자산 전략 차원에서 자산 배분 전략에서 비중 조절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격도를 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일정 수준 우리 지수가 반등을 한 이후에는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미국 시장의 탄력이 중기적으로는 더 강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FRB의 정책적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처럼 미국 올랐다고 간밤에 우리 시장이 오늘은 무조건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역시나 하면 안 되는 시장일 것 같고 탄력이 붙으면 뭐 강한 장인 미국 시장이 더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보면 5월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뭐 5월보다 더 나빠지겠냐 이런 생각은 들지만 6월도 쉽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포인트 부분에선 하락 탄력이 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은 아는데 그게 반등이 지속이 되면은 그런 현상이 계속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우리가 1분기 영업이익 쪽과 2분기 영업이익 쪽을 살펴봐야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들 있는데요. 그게 1분기 수준 정도 또 내지는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익의 저점이 우리가 보통 2분기에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왔었는데요. 빠르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3분기 쪽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기업이익 쪽보다 우리 쪽 기업이익이 전년 대비 안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해서 하반 경직성은 빠르겠지만 상승 탄력을 키울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 다만 우리가 이제 6월 후반부로 생각했었던 그런 FOMC 회의의 긍정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반 경직성을 강화시켜 주겠는데 우리가 그 후반부, 이 6월의 후반부 쪽에서는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 모멘텀, 코스피 자체적인 펀더멘털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걸 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요새 기술적으로 보면
많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 후반부부터 나타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를 보여줬던 그 핵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은 6월에 그런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 흐름에서 긍정적 변화가 6월 주가가 나타나고 6월 프리어닝 시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IT 업종의 흐름 이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대장주인 삼성전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전반기엔 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지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서 추천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